영국에서 당분이 많은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죠. 네. 설탕이나 소금, 지방 함량이 높은 제품들을 1+1으로 팔 수 없게 하는 법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 건강을 위해서요.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한 건데요.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비만 실태와 관리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봅니다. 네,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조윤정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혹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나요? 네, 건강을 위해서 매일 저녁 걷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요, 외모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군요. 외모를 위해서 좀 더 운동을 하는 편인데요. 네. 그만큼 이제 비만이 심리적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비만 자체가 사회적으로 인식이라든지 개인 자신에 대한 어떤 개인 정서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비만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한 체중을 줄이는 것에 준하지 않고 그 나가서 어떤 자신의 자존감이라든지 자신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체중 줄이는 부분의 목표가 더 되기도 하는데요. 그게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여성에게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엄격하게 사회에서 넌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뭔가 인식 자체가 나쁘게 되면 네. 우울감을 초래하게 되고 자신감은 더 상실하게 되면서 비만은 더 악순환을 돌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만은 단순한 건강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가요? 부모와 함께 소아비만으로 병원을 찾는 부모님들 중에는 우리 아이가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이 쪄요 하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네, 그런데요. 이게 알고 보니까요. 다른 질환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엄마가 부모님이 볼 때는 먹지 않고 있다가 오히려 밖에 나가서 냉동식품이나 편의점 식품 이런 군것질들을 오히려 더 많이 했던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단면만 보고 비만의 원인을 찾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전문가의 선택, 비만의 오해와 진실 함께 OX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빠가 뚱뚱하면 자녀도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떻습니까? 네, O입니다. 그렇군요. 네. 비만의 원인 중에는 유전적인 원인이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부모 중에 한쪽이 비만인 경우에는 한 40%까지, 그리고 양쪽 다 비만인 경우에는 80%까지 자녀도 비만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유전적인 어떤 요소가 작용을 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그 가족의 식생활이라든지 생활 습관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 비만을 치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의 치료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아빠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덴마크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실 어떤 북의 아빠의 유전자 속에 정자 유전자 속에는 또 하나의 어떤 식욕 조절 중추와 관련되는 유전자도 사실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요. 네. 그 부분이 자녀에게 유전이 될 경우에는 또다시 비만을 초래할 위험도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네. 아버지들께서 좀 운동을 하셔야겠군요. 그래요.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비만이 난임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OX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O입니다. 네, 그렇군요. 비만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동반 질환 중에서 여성에게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생식기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식기, 특히나 여성의 경우에는 난임 또는 불임의 원인이 되는 대표적인 원인이 비만인데요. 그 생식기의 어떤 월경이라든지 그런 자연스러운 사이클에 있어서는 호르몬의 균형이라던가 어떤 인슐린의 분비 저항성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비만이 이런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함으로써 생리 불균형 그리고 무배란 이런 네. 것들을 초래하면서 역시나 불임, 난임을 초래하게 되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건데요. 네. 그런 경우에 무배란 그리고 불임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불임만 초래하는 게 아니라 불임 시술을 받으실 때도 비만하신 경우에는 시술 가능성, 그러니까 시술 성공률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외에 임신을 하시더라도 임신에 의한 합병증
네. 즉 임신성 고혈압이라든지 임신성 당뇨병도 비만한 경우에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위험도가 더 올라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저도 가끔 시도하는데 네. 매운 걸 먹어서 땀을 좀 흘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송희 씨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매운 거 먹으면 땀이 나기 때문에 살이 네. 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세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매운 음식을 먹으며 땀을 흘리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X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어째서죠? 말씀하신 것처럼 매운 음식을 드셨을 때 땀이 나는 것은 지방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결국 우리가 체중을 조절한다는 것은 지방을 빼는 것이 중요한 건데 땀은 수분을 떨어뜨리는 부분이고요. 수분이 빠졌다고 해서 그게 체중이 빠졌다, 살이 빠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매운 음식의 가장 많은 성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캡사이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그 성분은 사실 에너지의 어떤 발산이라든지 대사를 좀 올려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줍니다. 그러면서 뭔가 혈관이 확장되는 느낌, 그런 기분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매운 음식을 드셨을 때는 오히려 역으로 다른 음식을 더 먹게 만드는 욕구를 더 촉진시킨다든지 그리고 그 자체가 체중 빠지는 데까지의 용량을 먹는 이전에 위장 장애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매운 음식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것은 하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아, 어리석은 예. 지시군요. 잘 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수분이 빠지는 거니까 체중이 네. 빠진다고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그렇네요. 거겠군요. 여기까지 OX로 오해와 진실 좀 풀어봤고요. 못 먹어서 병이 생기는 시대는 가고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 정말 비만과의 전쟁이 시작이 된 건데요. 우리나라의 상황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비만 발병률 또 위험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네, 전 세계적인 추세와 발맞추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비만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의 제일 위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가 남성의 비만도입니다. 키와 몸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비만을 측정했을 때 남성의 경우에 40% 정도가 2015년에는 거의 100명 중에 40명은 비만에 속한다라는 정도로 많은 수치죠. 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비만이 유병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복부 비만 이게 내장 지방과 특히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대사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대사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복부 비만의 경우에도 거의 25% 정도, 4명 중에 1명꼴은 복부 비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고도 비만, 키와 몸무게를 측정했을 때 그 기준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그 상황이 고도 비만인 경우도 이렇게 그래프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비만이 그냥 단순한 흘려 지나가야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결국 비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뚱뚱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비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시면 전신적으로 모두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제들을 유발시킵니다. 네.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암, 대장암이라든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이나 자궁암 같은 위험도를 올릴 수가 있고 그 외에 심뇌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뿐만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 많이 발생할 건데요. 특히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 중에는 비만 때문에 이런 관절염이 유발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데요. 네. 자, 타고난 체질이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분도 계시고요. 네. 아무리 먹고 잔반 처리까지 다 해도 살이 안 찌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네. 자, 이쯤 되는 의지라기보다는 운명에 가깝다는 생각이 아, 드는데 운명이라니요? 비만을 타고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네, 앞에 잠깐 언급이 되었었던 것처럼 비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유전자에 의한 부분입니다. 네. 타고나는 유전자를 가진 분들이 있으시기는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연구는 사실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연관 유전자들은 거의 몇십 개 이상 발견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유전자를 가진 분들이랑 유전자를 가지지 않은 분들을 쭉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해보면 생활습관 조절을 같이 했을 경우에 유전자가 있는 분들이라도
유전자가 없는 분들과 비슷하게 체중이 조절이 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운명이라는 말은 조금 너무 강하게 앞서가신 것 같고 네. 유전적인 다행입니다. 영향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TV를 틀기만 하면요, 날씬한 여자아이들도 그렇죠.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 체중을 가진 여학생들 41.2%가요,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인데, 그런데 이 건강한 비만이라고 해서요, 오히려 조금 살찐 체질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는 비법이라면서요? 네, 건강한 비만이라고 해서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건강한 비만은 하지만 다른 비만과 관련된 문제들, 즉 혈압이 높다든지 당이 높다든지 하는 문제는 가지지 않은 그런 비만을 말하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건강한 비만이신 분들이 수명이 좀 길더라라든지 수술 후에 뭔가 회복이 좋더라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보고가 돼서 건강한 비만 조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설이 있었습니다. 사실 네. 지금도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강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역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사실 비만하면서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비만의 경우에는 결국은 다른 그런 문제들을 말씀드렸던 대사적인 문제들을 유발시킬 위험이 더 높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더 올라가더라라는 연구들이 또 새롭게 발견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요. 네네. 단순히 건강한 비만,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비만은 유지해도 돼라는 말에는 사실은 어폐가 좀 있고 네네. 충분히 몸 자체에서 비만의 기준이 포함이 되신다면 비만을 조절을 하셔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나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서구와는 좀 더 다르게 일찍부터 다른 대사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런 조절이, 비만의 조절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조사에 따르면 어린 나이일수록 자신이 뚱뚱하다 생각을 하고 나이가 들수록 이 정도면 날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몸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네. 의학적 기준으로 볼 때 이 비만의 기준은 어떻게 나눠질 수가 있나요? 네, 원래 비만이라는 것은 체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만을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는 체질량 지수라는 기준과 허리둘레, 복부 비만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체질량 지수를 먼저 살펴보시면 키와 몸무게를 계산해서 나온 식에 의한 간접적인 측정치입니다. 네. 이 체질량 지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기준은 25 이상이면 사실 비만에 해당이 됩니다. 네. 25라고 하면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키가 한 170cm 정도의 기준이라면 사실 2, 3kg 정도만 돼도 비만에 거의 해당이 됩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엄격한 기준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와 서구는 약간 차이가 있고 25 정도를 기준으로 비만을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 기준의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마른 비만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특히나 비만이 아니지만 배만 이렇게 볼록하신 분들이 꽤 많이 배둘레 있으실 햄이라고 거예요. 네, 하죠. 맞습니다. 네. 보시면은 마른 비만이신 분들은 체질량 지수상으로는 비만이 아니신데 배만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오히려 다양한 질환들의 유병률이 훨씬 더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체중만을 빼는 것 그리고 서구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기준 하에서 조금 엄격한 체질량 지수의 기준을 잡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허리둘레, 복부 비만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부 비만을 측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갈비뼈의 가장 아래쪽 부분과 장골릉이라고 하는데요. 이쪽 골반뼈 있는 쪽에 사이 정도의 기준으로 원래 허리둘레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허리둘레를 측정하였을 때 기준으로 보시면 남자 같으면 90cm, 여자는 85cm 이상 정도가 되면 복부 비만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 복부 비만의 경우에는 내장 지방량이나 다른 어떤 내장 비만의 더 위험도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단순히 내가 비만이고 복부 비만이다라고 진단이 되더라도 정말 이 사람이 근육이 많아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건지 또는 정말 지방이 풍부하신 분인지 그걸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검사를 더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요새 시중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생체
전기 임피던스법이라고 해서 인바디 저도 뭐 이런 많이들 같아요. 해보셨을 네.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들 그리고 전체 에너지를 이렇게 방사능을 흡수시켜서 전체 근육량이라든지 지방량 그리고 퍼센트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검사를 시행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때 체지방률을 확인하면 그 확인한 수치가 남자 같으면 한 25% 정도, 네. 여자 같으면 한 30% 이상의 경우에는 비만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퍼센트에서 비만으로 진단되는 경우들이 네. 많고요. 네네. 특히나 이 지방 CT를 찍어보면 지방 CT는 내장 지방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보시면 초록색, 파란색 것이 지방이거든요. 네. 근데 안에 보이는 초록색은 내장에 우리가 만들 수는 없지만 내장에 이렇게 쌓여 있는 지방이고, 지금 보고 있는 게 복부 CT인 네, 복부 거죠? CT입니다. 네. 단면 CT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부분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이게 허리 쪽에 있는 그런 복부에 있는 비만인데요. 상대적으로 두 그룹을 비교했을 때 복부 둘레가 비슷하더라도 초록색 부분, 내장 지방이 많은 그룹에서 여러 가지 성인병의 위험도가 훨씬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갑자기 배에 힘이 들어가는 네,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요. 아까 전에도 보셨다시피 이런 인바디나 이런 측정을 할 수 있는 우리 운동하는 곳들도 많아지고 요즘에는 성인 발레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몸매 관리를 할 수 있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요. 이제 몸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겠다는 의미로 대학병원을 찾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히려 다른 데를 더 많이 찾을 것 같은데요. 이 대학병원에서는 어떤 비만의 환자들을 주로 만나시나요? 네, 실제로는 비만의 관리를 위해서는 본인이 좀 더 접근해서 쉽게 갈 수 있고 자주 상담할 수 있는 클리닉을 이용하시는 것이 본인의 관리를 위해서도 더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대학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여러 클리닉을 돌면서 체중 관리가 잘 안 되셨다든지 네.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치료 실패를 맛보신 분이라던가 네. 또는 약을 복용을 하셨는데 체중 조절을 위한 약을 복용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조금 크셨던 분들이라던가 네네. 아니면 고도 비만 때문에 수술요법 같은 좀 더 공격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에 좀 더 대학병원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도저히 뭐 내 스스로 안 되겠다, 주변에서 운동을 해도 안 되겠다 하신 분들이 네. 병원을 많이 찾는데요. 어때요? 실제 그 환자들 사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병원을 찾으셨던 환자분들을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은 남자 39세 환자셨고요. 키가 한 169.9cm, 161cm 정도의 95kg 정도 나가셨던 분이셨습니다. 네. 그 체질량 지수를 계산을 해보면 거의 한 36.6 정도 나오시거든요. 네. 앞서 보셨던 25뿐만 아니라 고도 비만을 이미 통과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사실 밤에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밤에 일을 하면서 야근을 하면서 계속 뭘 드시고 야식을 드시고 그럴 수밖에 아침에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아침에도 뭔가를 드셔서 주무시게 된다던가 하는 그런 생활이 어쩔 수 없는 분이셔서 조절이 잘 안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렸던 방사선2가 덱사라는 검사를 시행을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덱사 검사에서는 전체 사지의 몸에 저쪽에 보이는 것이 지방량이라든지 체지방률 같이 모두 퍼센트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부분들이 복부 비만을 분석을 하는 건데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가 좋지 않다라는 네.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분 같으면은 내장 지방의 단면적이 거의 250 가까이 나왔었고요. 250 정도라고 한다면 굉장히 내장 지방 중에서도 심각한 내장 지방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약물 치료와 그리고 뭔가 생활 습관상의 행동 치료를 계속 번복을 하면서 지금 관리 중에 있으신 분이시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여자 41세 분이셨는데요. 이분은 별로 먹지 않는데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 보통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죠. 네, 보통 여자 네.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남자 환자분들은 내가 많이 먹어서 좀 많이 먹는 게 어쩔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요. 도 많고. 네. 여자 환자분들께서는 오셔서는 나는 먹지 않는데 살이 빠지지 않는다, 살이 찐다 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쭉 검사를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을 하셨었는데 보니까 역시나 체중이 많이 나가시다 보니까 이분은 거의 체질량 지수가 한 30을 넘어가셨었습니다. 150cm에 60kg가 넘으셨으니까요. 30이 넘어갔었고
피검사, 혈액검사상에서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든지 초음파상에서도 지방간이 굉장히 심한 그런 경우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분도 역시나 이렇게 엑사 검사를 시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니 이분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사실은 체지방입니다. 네. 지방이 이렇게 노랗게 찍혀서 나오는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 오히려 복부 면적은 복부의 내장 지방 면적은 한 16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남자분과 여자분의 차이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뼈를 사이에 두고 네. 외부와 내부를 봤을 때 이 여자분의 경우에는 바깥쪽에 있는 이렇게 뭔가 시꺼먼 부분들이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이게 지금 비만을 만졌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여자분들에게서 좀 많이 발생하는 피하 이렇게, 지방이라고 네. 보실 수 있고 예.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장 지방이 훨씬 더 많은 형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절이나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심각하게 위험도를 접근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네. 점점 더 걱정이 되는데요. 네. 이 세계보건기구가요, 비만을 체형의 문제를 넘어서 사망률을 높일 수 있는 질병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년 점점 비만도가 위험도가 높은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생활 습관 자체가 예전만큼 움직이기보다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신다든지 가만히 누워서 지낸다든지 활동 자체가 적어진 것을 기본적인 원인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일차성 비만이라고 합니다. 일차성 비만은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습관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나 또는 그런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만을 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2차성 비만이 아니냐, 뭔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비만이 발생한 게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원인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호르몬의 불균형,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다든지 네. 또는 어떤 부신 기능,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는 부신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든지 하는 내분비 대사적인 질환을 가진 분들에서 특별히 먹는 것이나 움직이는 것에 문제가 없어도 비만을 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다른 원인에 의한 비만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약물 복용력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특정 약물에 대해서는 어떤 약을 먹었을 때 체중을 증가시키는 종류의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을 드신 건 아니신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아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뭐니 해도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에 비해서 많이 섭취를 하기 때문에 체중은 늘고 있다라고 어쩔 볼 수 수 없네요. 있겠습니다. 네, 불균형이 문제일 수도 있군요. 자,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해도 살이 안 빠진다면 장 네. 속에 비만 세균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장내 미생물에 대한 얘기는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장내 미생물이 비만의 원인이 된다. 장내 미생물을 뭐 이렇게 이식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연구 보고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비만과 관련된 미생물을 가진 그룹과 아닌 그룹이 차이가 있다라는 보고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쥐 실험만 하더라도 비만한 쥐에서 이 장내 미생물을 추출을 해서 괜찮은 정상 쥐에 이렇게 이식을 해주니까 그 정상 쥐가 비만해지더라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예. 그럼 장내 미생물에 뭔가 조성에 차이가 있더라 하는 건데 어떤 특정 어떤 미생물이 원인이 된다라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연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